지금 보시는 그리스 유물이 1901년 안티키테라 섬의 난파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3D 엑스레이로 분석한 결과 37개의 청동 기어들이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일세까지 예측할 수 있었죠. 1300년대에서야 만들어졌을 것 같은 이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은 기원전 100에서 200년 사이에 만들어진 이미 정밀한 컴퓨터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이 컴퓨터가 현대의 디지털 컴퓨터처럼 작동한 건 아닙니다. 아날로그식으로 작동했죠. 정교하게 맞춰진 기어의 회전들이 태양과 달의 움직임과 유사하도록 제작된 일종의 아날로그 컴퓨터입니다. 간단한 아날로그 컴퓨터를 보죠. 검정색 밸브를 어느 정도 돌린 뒤 흰색 밸브를 돌리면 회색 밸브는 그 한 만큼 돌아갑니다. 이건 두 비트를 더할 수 있는 디지털 기계식 컴퓨터입니다. 0 더하기 0은 0이 되고 0 더하기 1은 1이 되고 그리고 1 더하기 1은 2가 되죠. These two devices illustrate the differences between analog and digital computers. Analog computers have a continuous range of inputs and outputs, whereas digital only works with discrete values. With analog computers, the quantities of interest are actually represented by something physical, like the amount a wheel has turned, whereas digital computers work on symbols, like zeros and ones. If the answer is, say, 2, there is nothing in the computer that is twice as much as a 1. In analog computers, there is. 수천 년 동안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이나 슬라이드 자와 같은 아날로그 장치들만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주판이 일종의 디지털 장치지만 1960년대까지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는 물론 아날로그였죠. 디지털 컴퓨터는 트랜지스터의 등장과 함께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여 지금은 대부분 디지털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아날로그 컴퓨터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But today, that may all be changing. Moore's law, the idea that you can double the number of transistors on a chip every 2 years, it's reaching its limit because transistors are nearly the same size as atoms. Simultaneously, advancements in machine learning are straining the capabilities of digital computers. The solution to these challenges may well be a new generation of analog computers. 수천 년간 인류를 골머리 앓게 했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조수 예측입니다. 나폴레옹은 밀물대를 잘못 계산해 홍해를 건너다 죽을 뻔하기도 했죠. 무엇보다 배를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는 밀물과 썰물을 잘 알아야만 했죠. 지구상의 해안가들은 대부분 하루에 2번 밀물과 썰물이 옵니다. 하지만 정확한 시간은 모두 다 다릅니다. 해저의 깊이나 해안선의 모양 등에 따라 달라지죠. 1700년대 후반,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는 복잡한 미분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를 풀 방법이 없어 쓸모가 없었지만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발견을 했죠. 밀물과 썰물은 몇몇 천체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 그리고 달의 궤도 주기에 영향을 받았죠. 이 세 가지 요소들은 서로 다른 주기와 주파수를 가진 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 있었고, 이 세 함수를 더하기만 한다면 조수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측까지는 100년이 걸렸죠. 1860년대 윌리엄 톤슨, 다른 이름으로는 켈빈 경이 이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최초의 대서양 횡단 케이블을 설치하기 위해 여러 번의 항해를 한 켈빈은 바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조수를 측정하는 데 그가 가진 모든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하였죠. 그 당시 조수를 측정하기 위해 부표를 사용해 종이에 기록하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켈빈은 라플라스가 세워둔 식의 주파수를 더해 기록된 곡선을 만들 수 있을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계산을 가능하게 한 것은 프랑스의 수학자 푸리에의 연구 결과가 큰 역할을 했죠. 푸리에는 어떤 함수든 사인파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 영국 과학자들은 이를 회의적으로 바라봤지만 켈빈은 아니었습니다.
17살에 출판된 그의 첫 논문에서 푸리에를 옹호했죠. 푸리의 해석을 조석 그래프에 적용하는 건 가능했지만 엄청난 계산량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짧은 시간 간격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모든 값들에 원하는 사인파를 곱해줍니다. 모든 그래프의 면적을 더하고 전체 시간으로 나누면 이는 곧 사인파의 진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주파수를 가진 코사인파로도 똑같이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서 켈빈은 10개의 주파수 성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곧 한 곳의 조수를 구하기 위해 수많은 곱셈과 덧셈을 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위치가 달라지면 같은 계산을 또다시 해야만 하죠. 사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인파의 진폭과 위상을 구했으면 이를 다 더해야만 조수를 예측할 함수를 만들 수 있죠. Lord Kelvin spent years analyzing and predicting tides by hand. Then he had a stroke of inspiration. Could you design a machine to carry out these calculations automatically? In Kelvin's words, to substitute brass for brains? The resulting analog computers were in use for nearly a century. They even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outcome of World War II. 켈빈은 알고 있는 여러 사인파들을 더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켈빈은 그 당시 스카치 요크라 불리는 장치를 가지고 사인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기계는 균일한 원운동을 통해 사인파를 그릴 수 있었죠. 하지만 10개의 사인파를 더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더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했던 거죠. 이 문제를 고민하던 켈빈은 1872년 그의 연구를 후원해주던 영국 협회와의 회의를 위해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기차에서 켈빈은 발명가인 그의 친구 타워를 만났고 자신의 고민을 설명했죠. 타워는 여러 도르래를 사용하는 휘스톤의 방식을 제안했죠. 바로 켈빈이 찾아 헤매던 그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스카치 요크를 도르래에 연결하고 모든 도르래를 연결시키면 각각의 스카치 요크에 의해 더해진 사인파를 그릴 수 있었죠. 켈빈은 기차 안에서 바로 이 예측기기를 설계하고 이를 영국협회에 제출하자마자 작은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죠. 서로 다른 주파수들의 기여도를 모두 알고 있다면 조수를 자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정말 큰 발전이었습니다. 단 4시간 만에 1년 동안의 조수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문제는 수작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록된 조수 그래프들을 각각의 주파수들로 분리하는 그 작업 말입니다. 이것도 자동화하고 싶었던 켈빈은 사인파를 곱하고 적분을 취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길 원했습니다. 대체 그런 기계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의 형 제임슨 톰슨과 함께 켈빈은 적분기를 생각해냈습니다. 회전하는 디스크 위에 금속공이 올려져 있죠. 디스크가 회전하기 때문에 공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게 됩니다. 딱 가운데에 놓이면 전혀 회전하지 않겠죠. 반대편에 놓이면 공은 반대로 회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공의 움직임은 앞에 놓인 롤러를 굴려 펜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해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이 구체와 이어진 펜을 통해 적분하고 싶은 함수를 그리면 공의 위치가 디스크 위에서 변하게 되고 롤러가 회전하는 정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함수의 적분값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적분만이 아닙니다. 먼저 특정 주파수의 사인파를 곱해야 하죠. 그리고 이건 밑에 있는 디스크를 해당 주파수에 맞춰 앞뒤로 회전시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도는 방향에 따라 공이 도는 방향도 달라질 것입니다. 구와 이어진 빨간 펜으로 조수 그래프를 그리면 공이 주파수에 따라 회전하는 디스크 위에서 움직이게 되고 롤러를 통해 사인파를 곱한 적분이 기록됩니다. 이를 전체 시간으로 나눠 가중치를 구할 수 있죠. 이러한 적분 기계를 여러 대 연결해 각각의 디스크가 다른 주파수로 회전하게 두면 한 번에 각 주파수들의 가중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켈빈의 아날로그 기계는
조수 예측의 신세계를 불러일으켰죠. 공과 디스크를 가지고 어디든지 조수 그래프만 있으면 여러 사인파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개수를 사용해서 스카치요크 기계를 가지고 미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Kelvin's harmonic analyzers were the basis for a landmark analog computer called the differential analyzer, and his tide predicting machines were used well into the 1960s. In fact, they were later overhauled to include 26 frequency components and used to plan the Allied invasion on D-Day. 독일군은 연합군이 최대한 빠르게 진군하기 위해 배로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밀물대에 침공해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백만 개의 장애물들을 밀물대는 물에 잠기는 높이로 설치해뒀고 폭발 지뢰까지 붙여두었죠. 하지만 연합군이 이걸 발견했고 전술을 바꿨습니다. 바로 썰물대 침공을 시작하는 것이었죠. 먼저 철거팀이 상륙하여 장애물들을 제거해두고 밀물이 시작되면 제거된 곳으로 주 병력이 상륙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썰물 시간이 5개의 해변마다 다 달랐습니다. 1시간 이상씩 차이가 났죠. 이에 따라서 상륙작전의 시간도 조수 예측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야 했죠. 아날로그 컴퓨터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여러 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전투기가 폭격을 할 때 이 전투기를 쏴서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자동으로 이를 조준해주는 장치를 원했고 그 당시 제한된 방식들은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Some were analog machines like Lord Kelvin's, others were essentially fast calculators. Mechanical calculating machines like the abacus had been around for millennia, but they were far too slow to respond to dive bombers. These new calculating machines sped things up by using electrical pulses. The committee considered naming these devices after the pulses they used, but member George Stibitz proposed a more general name, digital, because these machines operated on numbers themselves, or digits. And this is the origin of the term digital computer. But digital would have to wait. Of all the proposals, an innovative analog machine from David Parkinson won out. 뉴욕의 벨 연구소에서 퍼킨스는 전화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드는 기계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계는 포텐셔미터라 불리는 가변 저항을 가지고 팬을 조절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연합군이 덩키르트에 후퇴했다는 소식을 들은 퍼킨스는 그날 밤 전쟁 한복판에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방공호 대원들과 함께 호 안에 있었습니다. 총알은 빗발치고 저희가 쏘는 모든 총들은 비행기를 정확히 격추시켰죠. 멍하니 바라보고 있자 군인 한 명이 제게 미소를 짓더니 가까이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가자 포 왼쪽에 포텐셔미터가 장착되어 있었죠. 제 기계 조절 장치였습니다. 일어났을 때 파킨스는 펜을 조절하던 장치가 방공포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He shared this idea with his supervisor, and after receiving approval from the military, they set out to make Parkinson's dream a reality. Researchers at Bell Labs had recently invented an analog electrical device called an operational amplifier, or op-amp. It could perform mathematical operations with voltages, like addition and multiplication. They used these op-amps to create an analog computer that could solve the ballistics equations for anti-aircraft guns. Using radar and optical sights to obtain the speed, altitude, and direction of enemy planes, the M9 gun director, as the computer was called, could rapidly calculate the correct trajectory and fuse setting. Potentiometers were used to ascertain the direction the gun was pointing. This was not the first electric analog computer, but it was an important one. 세계 1차 대전 당시 전투기 한 대를 격추시키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17,000발 정도를 쏴야 했습니다. 하지만 M9이 발명되고 나서는 평균 90발이면 되었죠. During the war, the US invested big in analog computers. If you break down their total military budget, the third largest single expense was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an incredibly complex mechanical analog computer called the Norden bombsight. Unfortunately, they didn't get their money's worth. 괴짜 네덜란드 엔지니어 칼 놀드는 고정밀 공중 폭격을 가능하도록 노던 폭탄 조준경을 설계했습니다.
무려 64개의 복잡한 알고리즘을 구현하였죠. 그 중 하나는 폭탄이 떨어질 때 지구의 자전을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노던은 전쟁에서 1급 비밀 대상이었습니다. 적군에게 이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폭격병들은 전투기가 추락할 때 지급받은 권총으로 이 기계를 파괴해야 했죠. 하지만 노던은 어마무시한 투자금에 못 미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2000개가 넘는 부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노던은 각 부품이 정말 정밀하게 만들어져야만 했죠. 아날로그 컴퓨터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물리적 장치가 실제 세계에서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품이 하나라도 정확하지 못한다면 계산 결과도 부정확해진다는 것이죠. 또한 부품 간의 연결에도 약간의 틈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계산을 2번 하더라도 그 결과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을 폭격하기 위해 이륙한 미국의 전투기는 일본의 중요 군사시설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정밀 타겟 포격을 포기하고 네임팜탄을 사용해 일본 도시 전체를 불태웠죠. 전쟁이 진행되면서 디지털 컴퓨터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블레첼리 파크에서 디지털 전자기계를 가지고 독일의 암호를 해독했었죠. 미국군은 엄청나게 비싸고 복잡한 디지털 기계인 애니악에 큰 투자를 했었습니다. 애니악은 그 당시에 켈빈의 파동 분석기를 기반으로 한 미분 분석기를 가지고 계산되던 포병용 탄도 계산표를 더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 개발에 착수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완성되진 못했지만 애니악은 디지털 컴퓨터의 힘을 제대로 보여줬죠. 애니악은 최초의 현대 컴퓨터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디지털 혁명이 가능했던 이유는 1936년 발표된 클로드 셰넌의 논문 속에 있습니다. 셰넌은 부울대수를 통해 모든 수학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죠. true 또는 false, 1과 0으로 표기되는 2개의 값과 and, or, not 3가지 연산만 있으면요. This makes digital computers the ideal versatile computing machines. In contrast, each analog computer is an analog for only one type of problem. Furthermore, since digital computers operate on ones and zeros, they are more resilient in the face of noise. It would take a large error to mistake a 1 for a 0 or vice versa, whereas even small errors in analog computers can grow and ultimately swamp the signal. 그래서 오늘날은 대부분 디지털이죠.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데이터 센터, TV와 라디오까지 이제 디지털입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디지털 장치는 0과 1 같은 기호로 작동하므로 정확한 답을 제공합니다. 다시 계산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죠. 노이즈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계산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구성 요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소형화 및 최적화를 거쳐 디지털 컴퓨터가 되어 이상적인 범용 계산 장치가 되었습니다. So you would think analog computers would be long gone, a relic of the distant past. But analog may now be making a comeback. There are startups actively working on analog computers. Why is this happening? What could be the benefit of analog? I wanted to put all of this into one video, but the story is too good to bury 20 minutes in. So that is coming up in part 2. Be sure you're subscribed to the channel to be notified when that comes out.